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시간이죠. 뉴스 로우킥 시간입니다. 월요일 로우킥을 책임지시는 두 분 나와주셨어요. 한겨레 김한 기자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 옆에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얼른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많이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 본격적인 이슈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가장 뜨거운 건 역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청문회 현장으로 가보시죠. 선서 1월 25일 공직후보자 박범계 1년만 사실을 더 존치해달라고 읍소하는 힘없는 고시생들에게 자신이 맞을 뻔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냉혈함. 제 안에 혼자 있는데 밤에 초인종을 눌러서 대여섯 명의 사시 존치생 주장하는 분들이 나타났다 합니다. 제 고등학교 2학년짜리 우리 둘째 아이 아침 등굣길에도 피켓팅을 하면서 나타났습니다. 후보자님이 총선을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대전으로 이사를 했고요. 배우자도 주민등록을 대전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13살 아들은 서울에 남았습니다. 배우자는 서울에서 아이를 돌본 것이죠? 제 아들은 졸업을 불과 40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배우자께서는 아이를 돌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법사위원이었던 박범계 후보자도 이 상황에 뛰어듭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본인인 건 인정하시죠? 질문하시죠. 예. 이러한 폭력 행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할 용이 있으십니까? 저 일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재판으로 계류 중인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청문회 시작부터 어제 이 국민의힘이 연 장외 청문회 그리고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이 아주 거셌습니다. 청문회 때 항상 자료, 증인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싸우는 일이야 굉장히 많은 일이지만 흔한 일이지만 장외 청문회는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었어요. 네. 김한 기자. 어떻게 된 건가요? 장외 청문회는 어떻게 왜 연 건가요? 네, 국민의힘이 이번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별렀죠. 많이 네네. 별렀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요청했던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하나도 채택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어떤 자료를 요청하거나 인사청문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점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증인과 참고인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을 따로 불러서 어저께 이제 하루 전에 인사청문회 개최 하루 전에 장외에서 그러니까 이벤트성으로 네. 그 국민 인사청문회를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김소연 전 대전시 시의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네. 지금 그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음성으로 들으셨지만 이제 그 이른바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을 폭행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네. 고발했던 당사자들 이렇게들이 모여서 국내의힘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였어요, 평론가님?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부터 어떠한 반발이든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했을 거고 네네. 다만 이제 재판이 끝난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소연 전 시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측의 당협위원장이기도 했었고 네. 그 당협위원장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또 한 번 논란이 불거질 거라고는 충분히 예상이 됐었고 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준비생 모임에서도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라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었다면 아니다라고 좀 적극적으로 항변할 수가 있었을 텐데 방금 저희가 끝나기 직전까지 얘기를 들었지만 네. 나는 억울하다라고 했을 때는 가이드라인처럼 보일 수 있는 자리가 돼버렸어요. 후보자가. 실질적인 지휘 권한이 있을 수 있고 네. 눈치를 볼 수 있는 눈치를 또 줄 수 있는 지위가 돼버렸잖아요. 위치가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인 스스로도 본인 스스로 만약에 정말 억울하다면 억울하다 한들 그걸 뚜렷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게 드러났다기보다 기존에 계속 문제했던 것들이 오늘 다시 한번 부각되는 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주로 또 어떤 쟁점들이 있었을까요? 뭐 야당에서는 까도 의혹이 계속 나오는 양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청문회에서 뭐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오지 않겠느냐 얘기도 했었는데 이제 오늘 지금까지 제기된 내용들만 보면 앞서 이제 다 제기됐던 의혹들인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해충돌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본인이 관여했던 법무법인의 네. 그 매출이 늘어난 것 관련해서 이제 그 부분에 어떤 박범계 의원과 이해충돌이 있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이 있었고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 당사자, 그러니까 어쨌든 여야가 뭐 서로가 맞고발전을 진행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 이른바 이제 폭력 사태의 한 축 당사자인데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는 게 이제 적절하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이제 고시원 뭐 폭행 문제 그리고 그 자녀가 세대주가 됐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지금 싱크도 들으셨지만 박범계 의원 측은 이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잠깐 그랬던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강남에 아이를 남겨놓고 이제 보다 이제 교육 환경이 좋은데 남겨놓고 대전에 내려가서 출마를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더 새로운 게 나왔다라기보다는 그동안 박범계 의원이 청문회에서 다 설명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의혹에 대한 어떤 설명을 안 해왔는데 이 부분이 오늘 청문회장에서 주요하게 격돌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초등학생이었을 때 약 1년이 채 되지 않는 그 기간이었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지역구 의원이 이제 출마를 선언했을 때 부인이 있는데 같이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솔직히 그 지역에 소문이 바로 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 부분은 이 지역에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는 소문이 바로 나거든요. 저도 출마했을 때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한 사람이 없는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도움이 없고 아직 어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거든요. 부인이 있었는데 자녀를 위해서 서울에 계속 남아 있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을 한 번만 지역구로 해보면 이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 법적 기록은 당시 세대주가 맞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라고 했으면 또는 법률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적절히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서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서도 신경전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혹은 마침 그 문제 제기한 분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신경전이 또 잠시 벌어졌습니다. 좀 험악했고 그리고 또 하나요. 이 정작 화제가 된 또 발언이 있었는데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신동근 의원 발언 어떤 거죠? 그러니까 고시득 폭행 의혹 관련돼서 이제 박범계 후보자를 비호하면서 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시생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잘린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비유를 했거든요.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비유 자체도 굉장히 고약하고 이게 이제 뭐 말하자면 사회적 약자의 기준을 어디다 놓고 있냐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사회적 약자도 아닌데 뭐 폭행 사건이 있으면 괜찮은 거고, 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뭐 비유 자체가 적절치 않았고 매우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괜히 이제 도와주려고 하다가 후보자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말도 맞지 않는 것이 사회적 약자로 보면 사회적 약자는 타인에게 폭행을 가해도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명제 자체도 틀렸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 굉장히 실언이죠. 그렇다면 지금 뭐 박범계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중인데 국민의힘은 뭐 늘 그렇지만 부적격 판단을 이미 내린 것 같아요. 장외 청문회를 이미 열면서도 그렇고 이번 정부 와서 이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된 적이 많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번에도 야당 동의 없는 장관이 되는 걸까요? 형식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청문 보고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인사청문회 자리는 무슨 형사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국무위원으로서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과 능력 검증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항상 이제 여도 야도 청문회 시작 전에 어느 정도 다 기조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 기조에 끼어 맞춰서 이제 후보자들을 바라보는 광경이 되풀이되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야당은 반대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임명을 한다. 이게 이제 기조가 돼버렸고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도 동의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동의를 해줄 생각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한국 정치의 수준을 인사청문회 때마다 좀 민낯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씁쓸한 대목입니다. 6115번님이 문자 주셨네요. 궁금한데요. 사법시험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사법시험 존치가 아니라 사법시험 부활을 위한 고시생 모임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건 아닌가요? 굉장히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의견도 굉장히 저희들 좋아합니다. 박범계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 진행 중이고요. 명랑시사를 함께 하시면서 TBS TV에서 라이브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죠.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곳이 있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충격파가 될 것 같습니다만 대전이에요.
이 종교단체 소속 비인가 시설이라고 합니다. IEM 국제학교. 오늘 하루 종일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기숙사 방 한 개에, 그러니까 방 하나에 최다 20명까지 생활했다고 하던데 이거 어떤 곳인가요? 네, 일단은 이제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시설이고요. 4개 건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육시설, 기숙사, 뭐 예배당 등이 있는데 IM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IM 국제학교고 네. 사실은 전국의 TCS 국제학교 등 포함해서 유관기관이 30곳이 넘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8시 발표 기준으로 5명이 추가로 확진이 돼서요. 네. 총 132명이 확진이 됐고 네. 학생이 120명 있었는데요. 이 120명 중에 112명이 확진됐고 8명만 음성입니다. 학생 감염률이 무려 93.3%에 달한다라고 하는데 그 무섭네요. 이유가 이제 네네. 전형적인 산밀 환경 말씀하셨다시피 밀접 밀폐라는 공간이고 식당이 있는데 좌석별 칸막이도 없었고 샤워 시설, 화장실 무조건 공동으로 사용했고요. 네. 문제는 지난 12일에 첫 번째 증상자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셧다운을 하지 않고 이게 가장 문제예요. 네.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몇몇 학생들이 뭐 순천이라든지 포항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추가로 확진된 부분이 거기서 또 터진 것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비인가 교육시설이라 학교나 학원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통제를 어떻게 보면은 빠져나갈 수 있었던 상황인데 네. 그러면서 방역당국에서는 이제 전국에 있는 비인가 교육시설을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회색지대에 있는 그런 공간이었군요. 3155번님이 종교가 사회를 걱정해야 하는데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이 상황이라니 유유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창석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밀집, 밀폐, 밀접 정말 악조건 속에서 집단 생활을 했고 결국은 132명 현재까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상황 대전시 정혜교 보건복지국장 연결해서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혜교입니다. 네,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이 IEM이라는 국제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에 본부로 둔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다시 말해서 이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인가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칭은 이제 국제학교라고 써가지고 남들이 이제 일반 국제학교와 약간 다르게 뭐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인데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입니다. 뭐 전국적으로 학생을 모집을 해가지고 기숙생활을 하면서 뭐 검정고시 준비, 뭐 수능이나 유학 준비 네. 이런 수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업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인데 어쨌든 비인가 시설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행정적으로 말 그대로 비인가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어떤 관리 감독하는 그 대상 자체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요 시설이 종교 시설이냐 아니면은 학교 시설이냐라는 그런 쟁점이 있었고요. 네. 우리 시에서는 요 시설을 처음부터 이제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종교 시설로 보고 뭐 우리가 그냥 방역 수치, 뭐 대면 예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점검을 해왔던 거고요. 네네. 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거기에 기숙을 하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법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장 문제는 첫 증상자가 발생한 게 지난 12일인데요. 그 이후 검사도 없었고 결국은 이제 다른 학생들과 같이 뭐 수업 듣고 화장실 가고 샤워장 쓰고 이러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확진자가 불어난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어떻게 발생한 걸 인지하셨고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저희가 어제 오전에 그 전남 순천에서 이제 하나의 통보를 받았는데요. 네. 거기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학생이 좀 말씀하라는 그런 그 국제학교의 학생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학생과 밀접한 접촉자 7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6명이 확진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네. 그래서 현장을 나가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살피고 여러 가지 봤을 적에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는 의미가 없더라. 서로 이렇게 많은 교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 전체 거기에 등록된 학생하고 뭐 교직원 가족들에서 158명입니다. 네네. 158명이 있었는데 어제 거기 있던 분들이 146명 있었고요. 네. 그래서 어제 밤에 저희가 146명을 전부 검사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 거 포함해서 125명이 이제 확진이 된 사람입니다. 네.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것은 너무 많네요. 거의 다. 네. 그 12일 날 증상 발현했다는 그런 진술이 있었고 네. 또 16일에 단 2명 정도가 증상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네.
보통 이게 증상이 되면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이제 코로나부터 떠올려서 먼저 검사를 시키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23일까지 그런 조치가 없이 이제 방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제 감염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보이고 있습니다. 국장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비인가 시설이지만 어쨌든 방역 수칙에 대해서는 계속 인지를 시키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많게는 20명씩 한 방을 썼고 그러니까 방역 수칙이라는 게 전혀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네요. 여기를 보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도 이제 뭐 조사의 한계도 있었지만은 네네.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설에 수칙을 적용을 함에 있어가지고 종교 시설에 대한 수칙을 적용할 것인가, 네네. 아니면 일반 학교나 학원 같은 수칙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그 법적인 사각지대에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쪽에서 이번 달 초에도 뭐 전국적인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가서 못하게 막고 그 전에도 주의를 몇 번 줬었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이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146명 전부를 어젯밤에 조사했고 현재까지 132명이나 확진이 됐고요. 지금 문제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전파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이 연락 받으신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2명이 전남 순천, 또 한 명은 경북 포항 집에 갔다가 확진 판정 받아서 연락을 받으셨으니까 예.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네. 근데 어제 나왔던 포항과 순천, 오늘 또 나왔던 다른 지역에도 3명이 추가로 나왔는데요. 네. 이 학생들은 23일 날 집으로 가서 이제 검사를 받은 케이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선교회에서 아까 서두에도 이제 뭐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시설을 운영을 합니다. 각 네. 지역에. 운영하고 있어 서로 연계되지 않았나 자체가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같이 모여서 헤어지는 그런 상황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어제 밤에 각 지역에 있는 그 시설의 대표들에 대한 명단을 파악을 해서 네네. 중대본을 통해서 오늘 또 자치단체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네. 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선제적으로 그러한 시설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지금 검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전파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현재 진술에 따르면은 그 안에서만 기숙을 했고 밖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열방센터가 대부분 예. 이제 상당 부분이 검사조차 안 받고 뭐 핸드폰도 예. 꺼놓고 이렇게 굉장히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생했었죠. 네,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협조를 많이 해 주시는 편인가요? 예, 그 좀 다행스러운 것은 네. 지난번에 저희가 열방센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GPS를 추적을 해서 이제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 적이 없다라고 한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쪽은 전국에서 모여서 다시 흩어지는 그런 그렇죠. 프로세스였었는데 네네. 이쪽 쪽은 같이 이제 기숙 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전국적인 교류가 아직까지 없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어제 저희가 한 새벽 3시까지 오늘이죠. 네네. 그 대표하고 계속 이제 연락을 하면서 우리가 방역에 필요한 거 그리고 검사하는 거 음성 판정제에 대한 격리 조치 이런 것들 협조를 요청을 했어요. 네. 요청했는데 잘 도와주고 계십니다.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상황 진전되는 거 봐서 다시 한번 인터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시 정혜교 보건복지국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일단은 예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시설은 아니고 또 학교 학원으로도 분류되지 않은 비인가 시설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 방역 지침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무슨 생각이 들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사실 정부가 지침을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고통 분담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그 어떠한 곳도 예외가 없어야 돼요. 예외가 없어야만이 따르는 사람들 간에 이제 괴리가 생기지 않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인가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못 내렸고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만약에 결론이 난다고 했을 경우에 자영업자들은 흔히 말하는 불복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비인가였으면 지금부터 어떻게 앞으로 이걸 대할 것인가. 그럼 전국에 있는 비인가 교육시설을 전수조사를 해서 당분간 방역 지침을 따라달라고 빠르게 공문을 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 후속 조치를 좀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단 감염이 워낙 이제 종교시설 위주로 많이 부각됐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이제 공간들도 있는데 지금 링링처럼이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이 보내주신 것처럼 이 방역 수칙 안 지킨 선교회 때문에 소상공인 더 힘들어집니다.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결국은 우리를 포함해서 누군가는 열심히 지키고 있고 또 누군가는 아예 안 지키고 있으니까 결국 피해는 지킨 사람들이 더 많이 받는 지금 불합리한 상황. 1000명대에서 뭐 300명대, 400명대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가장 이제 노력을 했던 건 전체 국민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의 희생 위해서 이 성과를 낳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폐쇄적이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조직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빵 터져버리면 점으로 이어져서 결국엔 지역사회라든지 실제 이제 희생과 노력을 감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로 이어지는 그렇죠. 이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유행이 계속되는 동안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일반 교회라든지 교도소라든지 이런 지금 이제 비인가 시설까 이렇게까지 계속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모니터링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니터링이 안 됐던 부분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부가 네네. 계속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하는 식이 아니라 거기다 좀 선제적인 대응이 지금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렇게 비인가 시설은 뭔가 이 안에 레이더 안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이번 사건 계기로.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좀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정의당 김종철 이젠 전 대표네요. 이 성추행으로 직위 해제되고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의당 기자회견 내용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를 맡고 있는 배복주 부대표입니다. 김종철 대표는 지난 1월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 장영 의원과 당무상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면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면담 종료 후에 나오는 길에서 김종철 대표가 장영 의원에게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장영 의원은 고심 끝에 1월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고 이후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 가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저는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입니다.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는 더 이상 네,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대표직에 물러났습니다. 김한 기자, 이 사건 발생하자 바로 김 대표에 대해서 직위 해제 결정을 한 거죠, 정의당에서는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오전에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렇죠. 정의당에 네. 따르면 지난 15일에 지금 들으신 것처럼 김 대표가 같은 당 장혜원 의원과 식사를 한 뒤에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피해자인 장 의원은 18일 날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에 이 사실을 알렸고 관련 내용을 일주일간 비공개 조사한 뒤에 오늘 이제 대표단에 의해서 첫 보고를 했는데요. 보고 이후에 이제 김 대표에 대한 직위 해제가 결정이 됐고요. 김 대표를 당 징계 절차인 중앙당규위원회에 제소하고 당규에 따라서 직위 해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 역시 가해 사실을 곧 인정을 했고요. 네. 사과하면서 스스로 사퇴하고 성폭력 관련 교육이라든지 당에서 따르는 어떤 징계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혜영 의원도 SNS에 그 자신의 입장을 밝혔죠. 네. 네, 일단 장혜영 의원 스스로가 굉장히 가장 가슴 아팠을 것이고 그렇죠. 또 반대로 또 용기를 많이 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신 SNS에 피해자다움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고 어떤 여성이라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또 반대로 가해자다움도 없다. 그 어떤 남성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네.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아끼고 공개 지지를 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충격이겠지만 일단은 정의당이 무관용의 태도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의 공개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다른 당도 아니고 또 특히 이제 네. 정의당, 진보당, 진보 가치를 계속해서 내세웠던 그런 당에서 대표가 네. 현직 의원을 이 여러 가지 포인트가 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제가 단어를 끊는 네. 이유가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어서 그런데 이 창당 9년 만에 해체론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그렇습니까? 어떤가요? 네, 일단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정의당 내부에서도 과감한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해체론 결국에는 이제 재창당의 길을 갈 것인데 그러면 재창당의 길을 누가 또 다시 이끌 것이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흔히 가져왔었던 정의당에 놓치지 말아야 할 흔히 말하는 철학적 가치들 이런 것들을 논의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당대표가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바로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장기적인 호흡으로 정의당은 그런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종철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진보 정치 2세대로 이제 네. 주목됐었고 항상 이제 정의당 하면은 심상정 의원 항상 떠오르다가 뭔가 네. 세대 교체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움직임 속에서 새로 대표를 뽑은 지가 이제 한 3달 정도? 네. 한 100일 정도 지났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뭐 당도 당이지만 본인에게도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치명상을 입힌 것 같아요. 정치인으로서. 네, 사실 이제 정의당 당대표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네네네. 첫 선거가 20%대로 4명의 후보가 동시에 나눠 가져왔거든요. 그만큼 그 당대표에 대한 열기도 뜨거웠고 고루고루 지지를 받았었던 굉장히 특이한 선거였는데 그 선거를 뚫고 당선된 사람이 김종철 전 대표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가지는 치명상은 뭐 상상할 수 없을 것 같고 저는 아마 정치적 재기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 부분은 큰 사안이고 현역 당대표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더 크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보 진영의 도덕적 파산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은 진보 진영이 또 자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 내에서 이렇게 이것을 드러내놓고. 공격이라든지 네네. 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표현을 했다라면 모르겠지만 배복주 위원장이 나와서 다툼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가해자도 깔끔하게 사과하고 사퇴하는 길 네. 그리고 직위해제시킬 수 있는 정당 네.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또 쇄신과 자정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종철 전 대표가 확실하게 자기가 가해자라고 스스로를 확실하게 이제 밝힌 그 부분은 이 불행 와중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오창수 평론가가 얘기를 하신 것처럼 여야가 정의당에 대해서 좀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 등등 야당은 그래도 비교적 좋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여당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하면서 무관용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반면 이제 야권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그렇죠. 네. 대응 방식이 민주당보다 낫다 이런 평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오창석 평론가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 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왜 이른바 이제 진보 진영 혹은 민주정당에서 더 이 미투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이 성추행 사건이 더 많느냐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이 피해자가 용기 있게 나서려면 내가 이 문제를 고백했을 때 조직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네. 네, 조직 내의 어떤 민주주의라든지 시스템이 작동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의당 사태에서 보듯이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확인이 되고 조사를 통해서 당대표 직위해제한다. 네. 조직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 이런 이제 확신이 있어야 이제 피해자들이 나설 수 있는 네. 상황이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야권이 평가를 이제 어쨌든 경쟁 중인 민주당에 비해서는 정의당이 훨씬 낫다라고 평가를 내린 부분이고요. 여당은 뭐 얼마 전에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그 일 때문에 벌어진 거지만 네, 이제 네. 박원순 서울시장을 둘러싸고 여러 정치인들의 태도라든지 혹은 사건 발생 이후의 발언들이 또 다른 2차 가해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났었고 이제 그 부분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다른 재판에서도 네. 좀 지적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민주당이 후에 대응했던 것보다는 지금 정의당의 어떤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면서 현직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것을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가 좀 그나마 좀 진일보한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7021번님 처벌해야죠 법으로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라엘님은 매번 논란이 끊이지 않네요. 대표라면 행동을 똑바로 해야죠. 이렇게 또 문자를 함께 주셨습니다. 항상 이런 얘기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기는 참 얄궂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와의 또 뭐 이 영향 어떻게 미칠까, 어떤 큰 영향을 미칠까 등등을 또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김종철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서울시장 후보로서 도전할 것이다 말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잠깐 올라왔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물거품이 됐고 지금 현재 출마 선언을 한 권수정 시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원이다 보니까 사퇴를 하지 않고서도 후보로서 나설 수가 있는데 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출마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도 조금 더 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정의당에서는 사실은 그 전에 논평을 통해서도 박원순 시장의 유고로 인해서 이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민주당은 자격이 없다. 네네. 성범죄, 성비위가 있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의 유고를 지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성범죄에 대해서 또 언급하기엔 좀 약간은 입장이 난처해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겠죠. 피해자와 가해자가 네네. 동시에 발생한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래도 출마는 그래도 정당으로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갈 것이다. 네. 뭐 김한 기자도 두 가지 비슷하게 보십니까? 측면에서 큰 환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선거를 왜 하느냐에 대한 어떤 의미, 네. 이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계속 단일하냐 후보가 누구냐 이 논의를 하면서 사실 이제 민주당이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서 후보를 내기로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선거 기간 내내 이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민주당이 무관용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 부분이 좀 읽혔는데 결국 이제 여권도 야권도 단일화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게 지금 이제 박빙의 선거로 가게 될 경우에 네.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서 표 계산이 치열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논란이 얘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로킥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지금까지 한결의 김한 기자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